네, 7월 2일 막장 토론. 네, 정종건입니다. 네, 배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하연님, 예. 김하연님은 이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레용님, 봉구 엄마님, 한다나님 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카프카님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SI님, 그리고 입금 부탁드린 이정임님, 73님, 두부님, 예, 봉구 엄마님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너무 덥죠. 예. 어제 오늘 하고 그 한 목요일까지는 장난 아니었잖아요. 비가. 예. 특히 서울, 경기, 저기 영서 지역, 강원도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물 폭탄을 맞은 거고. 네. 저도 목요일 날 이사하려고 이제 뭐 탁자 이렇게 싣고 이천 가는데 그 크라임 끝나고 근데 너무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핸들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와서 겨우 도착해서 뭐 했더니 뭐 그나마 해서 오랜만에 이천에서 잠 자고 근데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이사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덥네요. 그러니까 뭐 어디요? 대구는 36도? 어디지?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뭐 태풍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예. 무더위에 태풍에 장마에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이게 기후 위기나 이 생태 문제 이런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을 하는데 그렇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약간 이제 멀어지니까 예, 예. 이게 이런 기후 위기나 이런 환경 생태 문제가 중요한 정치 의제인데 딱 특정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체감도가 공감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어떤 정책과 제도로 자리를 잡는 데는 아직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예, 예. 두부님 하고 뭐 로미님, 태선님, 예. 효신님. 하비에르 바르댕댕이님 보니까 갑자기 르미에르인가 종로에 그 뭐 흔들려 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사실 좀 두렵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건물을 짓는 게 이제 이거 뭐 콘크리트를 이렇게 올려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근 H빔을 올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하고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거기 그 건물 들어서기 전도 우리는 다 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맨 위에 이제 냉각탑이 있습니다. 저 에어컨 냉각탑 큰. 근데 거기에 이제 날개가 부러진 거예요. 이게 회전하고 있는데 날개 가 부러지는 것 같으면 이게 휘청하잖아요. 뭐 굉장히 크면 이 정도 날개인데 이게 불균형하게 돌아가니까 그 진동이 건물 전체에 흔들리는 쇠니까 쇠니까 쇠로 그러니까 당연히 막 흔들리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안 흔들리면 그 무너지는 겁니다.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있던 분들이 막 식사하다가 아니면 뭐 저기 앞치마로 뭐 다 나온 된 거죠. 그런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르미에르 자리가 종로 피막길 자리 아니에요? 피막길 자리죠. 피막길 자리를 그렇게 만든 거죠. 예. 근데 그 건물을 이건 뭐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에어컨 그 냉각탑의 부실이라기보다는 그 고장 난 거죠. 이게 부러진 거죠. 그나마 뭐 큰 위기나 위험은 아닌 위험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만 놀랬죠. 그러니까 하비에르 얘기하니 갑자기 르미에르가 생각이 나가지고. 하여튼 근데 간혹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갑자기 예전에 그 뭐죠? 강변역에 있는 그 건물도 똑같이 진동이 와갖고 이게 뭐냐 했더니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입주해 있는 건물에 비슷한 게 있어서 요즘은 건물 짓는 방식이 좀 특이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짓는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더 안전해졌나요? 모르죠. 더 안전해졌겠지 그나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안전해지죠. 근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 요새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으로 유일하잖아요. 통으로. 통유리.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싸대 그게 또
훨씬 더 그죠. 그 비용은 싸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예. 에어 컨디션 장치가 있다는 전제합니다. 그게 없으면 뭐가 완전히 온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제니까 얼마나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아주 뭐라고 하나 태양열 반사 코팅을 했는데 그건 그 요리는 더 비싸고. 그러니까 참 모르는 게 없어 우리 배상은. 당연히 저는 뭐 소방 관련된 기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예. 그거 할 때 보면 그런 거 다 예. 해야 되니까. 예. 라벤더님 예. 오셨고요. 예. 은홍님, 미소님. 그리고 지난 우리가 화요일 날 방송했을 때 그 뭐죠 이게 그 완도 실종 사건 네. 차가 이제 발견된 건데 인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인양을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참 역시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때는 뭐 아직은 그 일가족 자체가 발견될지 안 될지 그렇죠. 이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선착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를 CCTV로 확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발표하지는 않았죠. 왜? 왜냐하면 만약에 발표했다고 하면 기자들이 그거기로 다 몰리고 그걸 계속 찍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인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을 갖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부담 때문에 밝히고 안 밝히고 문제는 아니지.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굳이 밝힐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기자들은 뭐 근데 기자들도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을 취재할 거니까. 대충 그게 알고 무슨 있었는데. 1급 탑 시크릿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대충 여기서 나간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간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유실되거나 네. 이럴 가능성이 있었던 것 때문에 네. 확정을 못한 거겠죠. 만약에 가두리 양식장이 없었으면은 음, 차는 더 멀리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두리 양식장이 저기 선착장 바로 앞에 80m. 그러니까 차가 가는 걸 막은 거예요.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더 많이 갔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문제가 뭐 그 소지품에서 발견된 수면제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 네. 보니까 또 빚도 1억 3천, 최대 위협까지 된다는데 거기까지는 몸은 확정할 수 없고 1억 3천까지는 결국 이제 결국 경제적 문제에 대한 예. 부담과 비관으로 네. 인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그게 뭐 그리고 어제 장례식을 했나 봐요. 뭐 다 화장을 했고, 근데 장례식이라고 할 것도 없죠. 화장을 한 거니까. 근데 아무도 안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동생이 연락이 왔었대요. 그래서 상주 이름을 올렸는데 너무 관심이 부담된다라고 해서 찾아가겠다라고까지만 하고 안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피해 무슨 뭐 파킹 미스터리 뭐 이런 건데 그거는 뭐 여기 있는 분도 말씀하시지만은 그 소위 뭐 자동차 명장이라는 사람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차 종에 따라서는 이상적인 그러니까 뭐 형태의 시동 꺼짐이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피로 가는 것도 요즘 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걸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뭔가 음모론으로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뭐 단서를 주는 건 좋지만은 너무나도 본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음모론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 저기 뭐 미스터리라고 할 건 없고 그건 없고 다른 건 사실 다 설명이 돼요. 저는 또 그 이게 여기에서도 그 코인이 등장하는 게 그 암호화폐 그게 또 상당 액수를 또 투자했다가 이런 걸 보면서 손실을 많이 봤죠. 이게 또 지금 코인 열풍 특히 요새는 이제 이 금리도 올라가면서 이게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에 큰 부담이 어디냐면 하나는 가계부채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 또 하나가 연끌을 내서 주식이나 뭐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래서 어딘가에서 보니까 판결에 어떤 판결이 있냐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디서 돈을 다 대출해가지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잖아요. 근데 파산 신고를 내. 파산 신고를 하게 되면 근데 이러면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이 다 뭐죠? 그 다 깡통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 빌렸던 1억도 여전히 원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상당액 탕감해 준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음. 참, 왜냐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탕감인데 왜냐하면 장사를 하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불황이 갑자기 오고 코로나가 갑자기 오면서 투자했던 내 치킨집이 예를 들면 뭐 몰락했어. 이러면 그것에 대한 일정한 탕감인 해주거든요. 파산 신청을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코인이나 주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해주면 진짜 뭐 어디 뭐 돈 대출 받아서 다 투자했다가 깡통 찬 사람들도 다음 탕감의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워낙 상황 자체가 열악하고 극단적인 경우가 많대요. 그런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그 완도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코인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코인 투자나 이런 좀 과도한 대출과 빚을 내서 했던 그것의 어떤 후가 이런 것을 저 걱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자 오늘 얘기를 시작합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러면 센 게 없네 그죠? 네, 오늘은 뭐 가볍게 좀 갑시다. 가볍게 가는 문제는 아니죠. 주제는 다 무거운 주제들인데 주제인데 예. 그렇게 자극적인 건 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오랜만에 우리도 신관 소개를 하나 하시죠. 네. 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이 책이던데 예. 우리 또 지성과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배 선생님께서 이 책을 왜 소개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허들을 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허들이란 것이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죠. 성범죄의 피해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자신의 성범죄 피해의 고통 때문에 삶의 어떤 배리어 이걸 못 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근데 여기서 허들이란 건 이제 허와 들입니다. 활동가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꽃 추적잔의 박지연 그런 사람들처럼 자신도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스스로 여러 도움을 받아서 극복을 하고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수기를 받아서 저렇게 이제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많은 사람,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사람들, 모든 이런 피해자들이 다 주저앉아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는다. 스스로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극복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널리 퍼져서 숨어만 살지 않고 스스로 이 자신을 몸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허와 들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기획을 하고 그런 경험 계시는 분들의 수기나 경험담들을 모아갖고 책으로 냈다. 그래서 허들을 넘는 여자들이 그거고 겉표현이 만화 같지만 실제 내용은 상당히 무거운 얘기지만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한테 용기를 주고자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응징의 측면, 또 하나는 피해자들에게 이 범죄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을 파괴하는지 이거를 자꾸 이제 대비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대비시켜야 되고 범죄라고 하는 거는 가해의 또는 피해의 정도의 심각성을 따지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런 반면에 어떤 범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범죄 같은 경우 특히 그러한데 이런 피해자가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또 그 상처를 극복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싶다. 그렇죠. 이야기인 거잖아요. 성범죄 피해를 겪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한 작가들의 이야기에서 어느 성범죄 상담소에서도 그러니까 해주지 못하는 진짜 조언이 이 책에는 녹아 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얘기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거죠. 피해자 다움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스스로도 내가 그래야 되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뒷부분에 이런 거죠. 스스로 연대해야 된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신고를 못하는 당신에게, 신고를 안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고 하는 각각의 상태의 마음 상태라 이런 걸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각각의 처한 사람들한테 예. 진짜 도움을,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걸 극복한 방법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신고를 못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 신고율이 10% 정도밖에 예, 안 10%, 나면서요. 예, 예. 그 나머지 90%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어떤 예. 이렇게 신고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은 분이 90%란 거 아니야. 90%고 어. 스스로 숨기고 스스로를 공격하고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 자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90%고 그 마치 없었던 걸 잊고 살다가 갑자기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분들에게 참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내가 신고해서 까서 응징하고 이런 10%가 아니라 그런 상처를 똑같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90%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왜 안 하는지 왜 못 하는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건데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신고하는 대신에 그럼 뭐 다른 대안이 있느냐?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당신 가해자를 인정을 해. 가해자 교육을 이수를 해. 그리고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를 해. 그럼 그 공증하자. 대신 내가 당신 고소하지 않겠다. 오케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해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가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변호사가 공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경찰까지 갈 필요가 없이 이렇게 되는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가해자에 대해서의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신고를 해서 이 사람에게 법적이고 육체적인 재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인 거고 또 하나는 뭐 그런 것 외에도 이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반성, 또 반성이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행동, 실천적, 뭐 재정적 어떤 행동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어떤 반성과 또 다른 말로 하면 피해자의 어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변호사의 공증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는 공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되는 거죠. 신고와 법적 처벌이 모두에게 최선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꼭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하고 또 뭐 2차 피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하면서 진짜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이 피해자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원래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 특히 이런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정의를 세우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의한 일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의 피해의 원상회복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 원상회복이라는 게 어떤 도둑질이나 이런 물질적인 거면 원상회복이라는 게 수치적으로 간단한데 그렇죠. 예를 들면 살인,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에 준하는 가까운 원상회복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하나는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게 하나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피해자의 어떤 상처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렇죠. 뭐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이런 영역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너무 전자에 치우치는.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했다. 무엇인가 성범죄가 있었고 무엇인가 뭐 경찰이 되게 잘했고 뭐 이렇게 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게 피해자들이다. 그렇죠. 예. 그 여태 그런 게 많았었어요. 성범죄가 그렇죠. 예, 많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범죄를
언론에 내고 막 여러 개 할 때 일종의 그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소비되는. 그렇죠. 그 외에는 피해자는 그냥 찬밥이 되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의의 실현이라는 게 네. 결국 그게 피해자의 어떤 원상 회복이라는 측면에 기여를 해서 그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처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곳 이코르 그게 피해자의 원상 회복과 일치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응징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뭐 2차 가해 방지 이런 게 이제 세트로 붙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전자만 강조돼 있고 후자는 강조돼 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허들을 넘는 여자들이라는 기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한겨레에서 이런 좋은 기사를 썼습니다. 예. 뭐 책 소개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죠. 예, 예. 이 좋은 책 같은 경우는 널리 알려갖고 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자, 네. 그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또 뭐라 하죠 이게 참 또 한 측면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는 저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에서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또 일어나 가지고 이게 또 일파만파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뭐라고 하나 이 포스코는 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율이 제일 높은 데예요. 맞아요. 예. 예. 뭐 저는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근로자 아니 노동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무엇인가 성과라든가 이런 거에 중심이 된 기업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포스코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가 결국은 1차 가해, 2차 가해까지 피해까지 당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겨우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부회장 무슨 뭐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뭘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술차례 성희롱이 계속 진행되었고 왕따, 성희롱 이런 것이 진행되었고 이제는 뭐 성폭행 미수까지 그렇죠. 벌어졌던 사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서에 그 여직원이 혼자였다면서요. 혼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이 회식이나 아니면 업무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는 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 뭐 성적 농담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기겁을 할 정도의 성폭력이 횡행했다는 게 야 이게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포항 여성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신고가 들어온 건들이 있대요. 근데 본인이 사실 원하지 않아서 아까 앞에 호텔에서 얘기했던 예. 90% 예, 원하지 않아서 공론화를 못 시키겠는데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피해자분은 결국은 용기를 내 갖고 고소를 하게 된 거고.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그렇죠. 정도로 예. 이게 뭔가 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예.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고소 고발로 내몰린 거라고 봐야겠죠. 뭐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에서 이 포스코로부터 제출받은 거에 의하면은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4명이 2019년부터 2021년 3년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모두 받았대요. 그 첫 번째 A 씨는 90점, 100점, 90점, 뭐 75점, 100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얼마나 이 안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하고 그냥 형식적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근데 분명히 얘네들은 포스코에서는 본사, 포항제철, 광양제철 직원 18,0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한 명도 빠지면 수술을 했다고 이미 다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출석과 평가 점수도 굉장히 높아요. 80점, 70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100점도 있더만 100점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직접 받은 게 맞느냐?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 포스코에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몇 가지가 있어.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다 이수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그리고 그 고총 담당관 그렇죠. 뭐라고 신고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 담당관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실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게 모든 것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게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피해자 여성분이 작년 12월 달에 이미 그 회사 내에 어떤 그 관련된 기구 있잖아요. 기구에 뭐 제소를 했대요. 제소를 했는데 나온 결론은 뭐냐하면 사실관계를 부정한 건 아니고 있었는데 감봉 3개월 조치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러나 소위 말하는 이게 이 분리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 진행되다가 이제 사건이 터졌어. 수면으로 올라와서 사회화되었어. 특히 이제 이 포스코라고 하는 게 워낙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올라와서 수면에 올라오니까 그냥 내부에서는 감봉 3개월 조치했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하냐면 관련된 임직원 6명인가를 다 잘랐어요. 심지어는 대표이사까지 잘랐더만. 관련돼서. 그러니까 세게 나오는 거야 이제는 또.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걸 왜 내부적으로 할 때는 안 했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할 때는 감봉 3개월 조치 얘기하고 오히려 피자에 대해서 저것저것 또 저 인간 때문에 또 우리 또 이런 식의 문화를 조장하다가 이게 회사 바깥으로 나오니까 마치 자기들은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런 데 대해서는 불가능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임직원 6명 잘라. 이거 결국 뭐냐면 시끄러워야 된다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담당자도 있고 교육도 시켰어. 근데 이게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또 그때는 계속 뭉개. 그렇죠. 근데 사회에 나오면 세게 나와. 그러니까 세게 나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예. 이게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몇 대 안에 드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좀 뭐 가장 먼저 나가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 한국의 수준에 맞게끔 뭔가 같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포스코가 누구 겁니까? 포스코라는 재벌이 있나요? 박태준? 포항제철 거 아니야 원래 포항제철이고 포항제철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국유기업 성격이 아닌데 이게 IMF 거치고 이러면서 지분 자체는 지금 저기 외국인 지분이 더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 꼭 누구 소유 구분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데도 왜 그러지? 뭐 이게 개인 사기업이라고 어차피 민간 기업인데 음. 어떤 특정 재벌이나 이렇게 보긴 힘들고 그 자체가 한국에서의 순위에 들어가는 대규모 그러니까요. 대형 사업장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하고 앞에 얘기했던 그 허들 넘는 여자들을 보게 되면서 아니 아까 이런 교육과 이것도 체계는 갖춰져 형식적인 체계는 갖춰져 있어. 이게 이것의 힘은 법과 제도를 강제하잖아요. 교육은 시켜라, 다 해라. 필요하면 일정한 숫자 이후에는 고충 처리가 되든지 성범죄 관련된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담당자를 두어라. 이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게 이런 게 드러나는 거고. 근데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책에 나와 있는 이걸 신고하는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 10%밖에 안 되고 90%는 신고를 못하는 오히려 사법적으로 처리 안 되더라도 비사법적인 방식으로 즉 조직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엄한 처벌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이루어지게 되면 굳이 형사사법으로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해도 의미 없고 해봤자 피해는 나한테만 오고 이런 문화라는 게 아까 앞에 허들을 넘는 여자들의 책의 사례에서도 그런 거고 이 사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고소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감봉 3개월 대충 퉁치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이 피해자를 왕따시키다가 못 견디면 퇴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말로 하면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무슨 뭐 저 누구지 그 부산시장 오거돈 뭐 안희정 이번에 박완주 이런 것도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자정할 능력이 없고 다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국민들 치다 보니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는. 포스코도 마찬가지. 또 그러니까 임직원 6명에 대해서 뭐 해임 등 중징계를 하는 제스처를 취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자정 능력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법원으로 가야 돼.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보면 이 원래는 뭐 진보 정당, 노동조합 내에서도 사회의 규율보다 우리 내부의 규율이 더 엄하고 단호하다. 이 여기가 더 단호한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렇죠. 이제는 그게 또 아니에요. 서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리니까. 예. 어, 그러니까 그나마 객관적인 잣대를 댈 수 있는 사회에서 믿을만 되는 그도 사법기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자체적인 어떤 자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다른 일반적인 다른 기구랑 예. 다른 단체랑.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공동체의 힘, 공동체의 신뢰도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조직의 힘 이런 것에 저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구나. 내부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국민들이 그 단위. 예를 들면 그게 검찰이든 법원이든 노동조합이든 시민단체든 무엇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게 참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송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편파 TV 내에서 우리 막장 토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고소하기 전에 제가 내부적으로 응징할 겁니다. 우리 둘밖에 없는데요. 없어? 저도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아까 근데 참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까 허들을 넘는 여자들에서도 이렇게 모든 게 사법에서의 정의 실현이 아니라 그 비사법적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있는 거다. 다만 그 수치가 아직은 미미하고 아주 미미하죠. 미약하고 이런 게 안타깝지만 또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좀 네.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허들을 넘는 자들과 포스코에서의 성희롱, 성폭행 범죄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약간 성격은 다른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시죠. 지금 이미 그 한국 사회가 다문화 네. 국가. 예. 예를 들면 뭐 이주민들이나 또는 결혼 이주가 이주 되는 여성들.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외국인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보기도 애매하지. 왜냐하면 그렇죠. 국적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다만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사는 다문화 국가 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다문화 관련된 100만이 넘습니다. 그건 다문화 가정을 말하는 예, 거고 가정을 얘기하고 가정이 아닌 아닌?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거나 뭐 유학생이라든가 이걸 치면 훨씬 더 한 크죠. 200만, 180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뭐 들어오신 결혼 이주 여성은 한 16만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경기도 뭐 서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지역 여기 구로도 그렇고 상당한 숫자의 외국인 혹은 외국에서 온 한국인들 이제 국제 바뀌었죠. 소위 말하는 그 이런 분들이 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문제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네. 다문화 그러니까 외사 혹은 다문화 관련된 거를 전담할 수 있는 경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예. 그 외사 경찰관이라고 하죠. 외사계, 외사 외사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예. 옛날에 제가 이제 중앙경찰학교에서 뭐 강의하고 그럴 때 누가 이제 그 광고가 됐냐면요. 필리핀에서 오신 결혼 인주 여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귀화를 했죠. 거기서 이제 외사 경찰로 채용이 돼 특채가 된 거예요. 이 결혼 이주한 예. 필리핀 여성이. 필리핀 여성이. 그래서 같이 뭐 있더라고.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경찰까지 됐기. 그냥 결국은 아니 근데 그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 집 다루고 있는 외사 경찰 관련된 주제가 뭐냐면 그 범죄도시 2 아니야? 네, 그렇죠. 마동석이 나오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왜냐하면 또 원래 사실 아시겠죠?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당연하죠. 예. 한 70년대 예, 교육 수준도 높았고 80년대 초까지 예. 70년대까지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많이 뭐 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대학 교육 받는 많습니다. 오신 분들로.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귀화된 분들은 학력이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찰이나 공무원 되는 경우도 꽤 되는 겁니다. 그런 분도 있었고 또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중국적, 정확히 말하는 조선족 관련된 분들은 훨씬 더 많았고, 그래 그들을 이제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광고만 해다가 하고 그 뒤는 연속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한 10명 뽑았는데 그 뒤는 한참 뒤는 안 뽑았어요. 이게 웃긴 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다문화 관련된 얘기가 막 얘기되고 그럴 때는 막 그걸로 막 해다가 관심이 좀 수그러들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는 외사 경찰 부분이 너무 취약해진 거예요. 지금은 뭐 안산이라든가 아니면 시흥 같은 데나 그래도 좀 조금 있지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안산을 보고 우리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의 동남아 국제도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동남아 국제도시 안산, 동북아시아 국제도시 구로 이렇게 농반진반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 외사 경찰가 지금 이 관련된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문화 경찰 활동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한 논문이 나와가지고 예. 요게 조금 통계치가 나온 거죠. 그 통계치 나온 거죠. 통계치가 나와가지고 아까 뭐 다문화 가구로 치면 100만 정도, 우리가 치면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치면 200만이 넘는 이런 그러니까 다문화층에 대한 어떤 경찰 활동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들을 전담하는 외사 경찰의 숫자가 예를 들면 1급지 경찰서 같은 경우는 평균 인원이 4.2명인데 1급지라고 하는 게 뭐 규모도 크고 예, 대도시 이런 데를 그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평균 등록 외국인이 6,400명 정도니까 1인당 한 1,500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1,500명의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구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이라는 거고. 그렇죠. 1인당. 1인당. 이가 좀 담당한다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쪽에서 관련된 거를 이 담당하는 사람이 못하니까 이제 일반 형사계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범죄수 2 같은 경우는 조폭 담당하는 그런 일반 강력계에서 담당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체계적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외사 담당이라면 꼭 우리가 그 외국인의 어떤 조폭들만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오히려 뭐 여권이라거나 출입국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가 더 많죠. 예, 더 많기도 하고 또 범죄 피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 한국인들한테 사기 당하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 고용 관련된 돈 이제 뜯기고 이제 뭐 이제 어디 사기 당한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이 사람들 관할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한 사람당 수천 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이 심리적으로 제가 이제 고려에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심리적으로 살다 보면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의 대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 다문화 가구 구성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다. 이게 한국인보다 훨씬 몇 배나 더 범죄적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 통계치를 보게 되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낫는 경우가 많다는 네. 거고. 왜 그렇게 보이냐면은 우리나라에 그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세대는 한국인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세대에는 폭력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 어떤 비율상으로 해보면은 별 차이 없거나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 난 저 사람하고 이질적이다가 가지고 있는 낯섦들이 그런 어떤 이미지를 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또 이제 말하자면 청년 경찰, 뭐 범죄도시 이렇게 그런 것이 또 영화나 이런 것들이 황해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또 그런 강조될 수 있는 사건들 오원충이라든가 이런 박춘복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잔혹한 예를 들어 유영철이라든가 강호수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 인구 대비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편의점 말씀하신 게 낯섦이 그 낯섦이 공포가 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모두 통계적인 의미하고 실질적인 느끼는 체감, 약간 그 체험, 체감상의 이미지하고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아동 폭력에서 아동 폭력의 가해자의 비율이 양부모 가정이 아니라 친부모 가정이 훨씬 높다는 거. 높다. 근데 사람들은 다 보면 양부모 가정이 더 훨씬 높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착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주로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러나 거. 그 따따블이잖아요. 따따블. 그렇죠, 예. 따따블로 오히려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비율이 더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외국인의 범죄 비율하고 한국인의 범죄 비율. 그러니까 내국인을 구분하게 되면 큰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 체감도는
그 뭐 저 장첸 네, 있잖아.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워낙 이미지가 또, 확대되고 또 어, 연변 조선족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말이 좀 약간 예. 좀 고저가 있고 거치니까.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재산 범죄냐 폭력 범죄냐 그 폭력 범죄에서도 뭐가 그 비율이 어떻고 예. 그 상대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 보면은 예.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정책을 할 때 아니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할 때 예. 장애가 요인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무슨 또 외국인이라고 온정적이야 된다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드라이하게 접근해야죠. 그렇죠, 예. 범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예. 되는데 다만 이런 범죄를 또는 예방하거나 담당해야 될 경찰관 숫자가 또 적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이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한번 짚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필요한데 그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민청이 왜 법무부 소속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있죠. 예, 왜냐하면 예.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안산이나 구로 같은 데는 구청 내에서 그 기구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제 표현을 의하면 이제 조선족들, 중국 동포들의 비중이 서울 지역의 25개 구청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하면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예요. 그렇죠. 근데 영등포구는 또 약간 편차가 있어. 저쪽 여의도 쪽하고 신길동 쪽이 확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로도 약간 편차는 있는데 하여튼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구청 내에 그 전담 어떤 행정 기구들을 좀 꾸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노동력 수급 차원에서 이민청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국가 법제적 차원에서 외국인의 범죄를 대응하는 형태의 이민청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게 명확히 국가 정책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이민청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다는 게 이게 좀 애매한데. 나도 애매하네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다문화 가구를 담당하는 어떤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그렇죠. 그건 느끼는 건데 필요한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범죄적 맥락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하러 오는 노동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렇죠. 그건 중점 부서에 따라 중점적인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죠. 관할 부서가 달라지는 달라지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예. 여성가족부 관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죠. 보건복지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고용 노동부 문제될 수 노정 있는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쪽으로 해버리면은 하여튼 뭐 예. 필요한 예. 접근은 맞는 것 같네요. 예. 예. 한동훈이가 이건 돌아가 어떻게 보면. 근데 다만 모든 것을 이제 법률적 또는 이런 법무부 중심의 사고여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저는 보니까 외사 경찰의 조건이 보니까 2년제 이상의 그 일단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 보니까 자격이 특정 외국어 전공으로 2년제 이상의 국내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해당 언어를 공식 사용하는 국가에서 2년 이상한 체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한국인이 이게 쉽게 되나? 근데 주로 한국 경찰이 이제 한국인 경찰이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되는 게 이제 귀화한 사람들이 많이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되겠는데 딱 그렇게 기본적으로. 조건을 보니까 예. 그리고 귀한 사람이 예. 어디 뭐 전문대학을 간다거나 예. 그런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서도 학위 과정이 다 이수도가 된 거기 아 때문에 그렇겠네. 네, 그렇죠.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온 뭐 귀화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외사 경찰들은 주로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동아시아 계통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예 외사 경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에 있는 그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은 외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 이 조건이면 우리 배상훈 박사도 외사 경찰 되기 힘들잖아. 저건 안 되죠. 예를 들면 아까 뭐 학위도 있지만 해당 언어를 공식 사용 국가에서 2년 이상은 체류한 경험도 없을 거고 없죠. 번역 회화 등 실기 시험도 통과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어쨌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다르고요. 근데 왜 몽몽님이 갑자기 제 얘기를 하시나? 배 교수님 술 해장은 하셨어요? 이렇게. 네. 어제 친구랑 술 한잔 마셨어요. 했다고 예. 개인 방송에서 하셨구나. 예, 예, 예. 예. 자 오늘 요 정도로 사건 사고는 좀 다르고요. 예. 잠깐 요거 한번 인트로 한번 점프하고 시사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